그 사업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죽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은 112 신고를 한 거고 112 신고를 하니까 아유 또 그냥 허위 신고네. 차량 번호 찾아봐 1, 2, 3, 4, 5래. 찾아보니까 차량이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차체로 발견된 거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광고요정 리나입니다. 오늘은 포항 구룡포에 있는 과메기 덕장에 나왔는데요.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찬바람에 말린 과메기 어떠세요? 은은한 윤기, 쫀득쫀득한 식감, 깊은 풍미가 입안에 한가득. 푸짐한 과메기는 물론 싱싱한 쌈채소, 다시마, 꼬시래기, 마늘종, 고추에 초장까지 포항 구룡포에서 한상 차림 그대로 배송해드려요. 겨울제철 과메기, 지금이 가장 맛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1타 2피. 1타 2피요. 예. 1타 2피. 뭐 살인 사건을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미쳤나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뭐 형사생활 한번 해볼까 말까 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때는요 2016년 7월 18일 오전 10시경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58세의 인동수 씨한테 평상시 알고 지내던 44살 문덕수라는 사람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내가 같이 일하던 61세 정현자 씨하고 그 사업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죽이게 됐습니다. 네, 죽이게 됐습니다. 형님이 대신 신고를 해주시면 저는 그 이번 달 말에 자수하겠습니다. 죽인 사람은 로터리 주차장에 차량 번호 1, 2, 3, 4, 5에 있다.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네.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인동수 씨 이 문자 받자마자 문덕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112 신고를 한 거고 112 신고를 하니까 가까운 파출소에서 신고 문자 내용 받은 거에 대해서 진술을 하라. 그래서 이제 인 씨는 가까운 파출소 가서 진술 조절합니다. 인 씨는 약 20년 전에 사기 사건으로 해서 문덕수를 변호하는 부분 때문에 서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문덕수뿐만이 아니라 부모까지도 친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2015년 3월에 자기가 일 때문에 중국하고 베트남 가갖고 한 2년 동안 머무르다 오겠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문덕수라는 사람이 대부업도 했고 네. 융업을 했기 때문에 네. 뭐 해외로 간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한 점을 못 느꼈죠. 그러다가 뜬금없이 1년 만에 문자가 와서 사람을 죽였다니까 그 인씨도 깜짝 놀라는 거죠. 바로 신고를 한 거고요. 네. 자, 신고 출동을 접수받은 수원 중부경찰서 강력 4팀에서는 현장을 출동할 때는 아유 또 그냥 허위 신고네 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 뭐 죽였다고 미리 문자 오는 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 신고네 하고 간 거예요. 로터리 공인 주차장에 딱 들어갔는데 차량 번호 찾아봐 1, 2, 3, 4, 5래. 찾아보니까 차량이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차체로 발견된 거죠. 바로 위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살인 사건이니까. 그래서 중부서에는 강력 6개 팀이 있는데 6개 팀 전원이 현장에 긴급 소집이 됩니다. 긴급 소집이 돼서 이제 일단 감식도 와요. 경기 남부청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돼서 우선 감식을 먼저 합니다. 네. 감식을 하는데 차량 내 상태에서는 차량 뒷좌석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 거예요. 네.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고 상의는 반팔 T에 하의는 청바지를 입었고요. 바지를 입었고요. 네. 그 신발은 신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얼굴에는 물티슈 한 장이 덮어져 있는 거예요. 얼굴에요. 예. 네. 물티슈 한 장이 덮어 있어요. 자, 사체의 그 얼굴을 보니까 안면에 우리혈이 있어요. 네. 우리혈이 있고 안검결막에 일혈점이 있고요.
손등에 멍자국도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목에 끈자국이 관찰되는 거예요.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끈졸림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경부 압박 질식사로. 그 벗겨진 신발하고 핸드백은 뒷좌석 바닥에 있었어요. 네. 근데 바닥에 핸드백을 열으니까 지갑이 있는데 지갑에는 문자 내용대로 정현자 씨 신분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그 휴대폰도 이제 정현자 씨 휴대폰이 발견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차량 번호 1, 2, 3, 4를 차적 조회하니까 그거 역시 정현자의 소유 차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현자 씨 거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과학수사팀은요. 경부, 손톱, 그 유두, 음부 여기에 대해서는 DNA 9점을 채취했고요. 그다음에 손톱 사이에 미세 증거물로 2점을 채취했어요. 손톱 사이에. 또한 그 차량 내에서 발견된 혈흔이 총 9점이 되는데 그 혈흔도 9점을 채취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걸 감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문 채취를 해봤어요. 차량 운전, 안경집, 물티슈통 이것저것 다 지문을 채취해서 총 22점을 채취를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제 용의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예. 현장에서 CCTV를 확인했어요. 그 로터리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 네. CCTV는 돼 있더라고요. 근데 관리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CCTV를 확인하는데 새벽 1시경에 그쪽 1, 2, 3, 4 그 차량이 들어와요. 네. 운전석이 열리더니 사람이 하나 내려오는데 밤이고 어두워요. 네. 거기다가 비는 안 오는데 내리면서 우산을 딱 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이렇게 숨기려고. 그렇죠. 자기 인적사항을 살해하는 건 그 자리에 살인하고 현장에 놓은 거. 그리고 누가 봐도 딱 내려왔을 때 이거는 자기가 범인인 걸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을 딱 쓰고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인적사항은 전혀 인상착의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자꾸 돌려보니까 걸음걸이나 이런 거는 남자는 맞아요. 네. 근데 7월 18일이면 여름이죠. 여름이에요. 근데 네. 일부러 긴팔티를 입고 바지를 입고 유이 사라지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복장마저도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숨기려고 긴팔티를 입은 걸로 보여지는 거죠. 계절에 맞지도 않는 옷을. 그렇죠. 아. 그리고 이 현장에서 봤을 때 주차를 1시에 했단 말이에요. 네. 범인이 내려와서 우산을 쓰기까지 얼마 안 돼요. 네. 근데 얼마 안 되는 사이인데 차가 흔들림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장소에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살해를 하고 이쪽으로 와서는 유기를 했던 거예요. 사체를 유기한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왜? 흔들림도 없고 그 짧은 시간에 피해자 그 사체가 뒷좌석에 있었던 부분부터 해서 본다면 흔들림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피해자도 반항을 했을 텐데 네. 흔들림도 전혀 없이 거기에서 내리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아, 범행 현장은 여기가 아니구나. 다른 데서 범행하고 여기 와서 사체를 유기한 거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형사들은. 네. 예. 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제 형사들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 바닥에서 이제 피해자 거 확인한 거. 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최근까지 빈번하게 주고받은 내용이 확인이 돼요. 문덕수한테. 아. 문자가 오고 간 게 확인이 되는데 주로 사업 문제로 해서 문덕수가 맨날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는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예. 내용. 그런 문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7월 초반에는 문덕수가 피해자한테 만나자고 약속을 해요. 네. 그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또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기니까 약속을 잡았는데 못 만나서 미안하다. 내가 무슨 이런 핑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약속을 잡았다가 안 만나고 피해자는 뭐 만나자 그렇게 나오는 거고. 네. 예. 그렇죠. 예. 그다가 7월 16일 날 저녁 8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문자에는. 네. 진짜 그때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죠. 네. 왜? 피해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그러면 문덕수가
그 이후에 문자를 보낸 딱 이틀 만에 이 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피해자가 정윤자 씨가. 그러니까 이제 문덕수의 용의 선생이 충분히 문덕수구나. 근데 왜 이렇게 문자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들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문덕수의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진짜 그 1년 동안 통화 한 통화도 안 해봤어요. 안 했어요. 1년 동안요? 예, 1년 동안 통화 한 번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1년 동안 통화를 한 번도 안 하고 문자만 했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에 형사는 무슨 생각이냐면 뭐 다른 사건으로도 막 통화 내역 다 뽑아 보잖아요, 형사들은. 네. 근데 문덕수 걸 보니까 1년 동안 가입자도 문덕수인데 통화 내역이 보니까 전화 통화 없이 문자만 계속한 거예요. 문자만. 온 것도 없고 건 예, 것도 온 것도 없고 건 것도 없고. 야, 이 통화 내역서가 다른 건하고 좀 다르네. 네. 라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자, 통화 내역을 1년 동안 한 거에 대해 분석을 해봤어요. 전혀 없으니까 문자는 누구한테 왔다 갔는지를 본 건데 네. 처음에 최초 신고자 인 씨하고 네. 본인 친누나하고 아들 하나 있고 아들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정현자 씨.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들은 저기 한다 치더라도 네. 인 씨하고 그 친누나하고 피해자 네. 정현자 씨하고 이 세 사람의 문자밖에 없어요. 다른 거에 사용한 게 없어요. 이거 진짜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친누나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또 진짜 그 문덕수가 이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게 이게 사실인 건지 네. 너무 의아하잖아요. 네, 진짜 이상하죠. 예. 그래서 친누나를 만나러 가요. 친누나를 만나서 그 문자 받았냐 받았대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스러운 거 없냐. 그러면서 그 물어보니까 친누나가 하는 말이 얘는 평상시 한국에 있을 때도 거의 전화 통화하는 걸 무지하게 안 좋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문자로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동업자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갔다는 문자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아유 이 새끼 돈 갖고 튀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문자만 해도 이해를 한 거예요. 왜? 평상시에 전화 통화도 안 하는데. 그래서 문자만 한 거도 뭐 별다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문자만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예, 거기다가 돈 갖고 튀었다고 하니까. 자, 휴대폰 문자를 분석해 보니까 문덕수는 동업자의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죄송하다는 말을 문덕수가 피해자인 정윤자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하면서 미안하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간 거에 대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자에는 60세 강형구가 자기를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 같다. 돈을 줘서 이것 좀 막아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문덕수하고 피해자 정현자하고 60세 강형구가 동업하는 이 세 명이 동업을 했구나라는 게 추정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돈을 날랐으니까 강형구가 형사 고발을 한다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수시로 정현자 씨하고 문자 통화를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피해자의 그 휴대폰하고 다 확인을 해봤는데 문자가 7월 18일 날 발견했잖아요. 네. 사체를. 네. 7월 17일 날 문자가 강형구한테서 문자하고 마지막까지 전화 통화한다는 사람이 강형구로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전화 통화한 건 강형구가 전화 통화하고 문자를 보낸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한 사람이 강형구면 참고인들 일 받다가 강형구 먼저 조사를 해야죠. 네. 그래서 강형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아서 이만저만 해서 하니까 경찰서에 출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가야죠. 그래서 흔쾌히 승낙하고 강형구가 경찰서에 들어와서 조사를 해요. 7월 18일 오후 4시에 그날이에요. 발견한 날 네. 오후 4시에 강형구를 불러다가 조사를 합니다. 강형구는 2013년 9월경에 용의자 문덕수하고 피해자 정윤자 씨가 대부업을 하는 거를 지인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됐대요.
그래갖고 거기다 조금 투자를 한 거야 자기도. 그래서 이제 하다가 2014년 말경에 문덕수가 5억 원 가량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문덕수가 5억 원 가량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이제 도망간 문덕수하고 연락을 해봤냐 네. 물어봤어요. 강영군 하는 말이 나는 연락을 못한대. 문자도 안 해봤고 안 했는데 죽은 정현자는 문덕수가 문자 통화를 해서 간간히 소식을 들었다. 최근에 그 정현자 씨하고 게임장을 하나 설치했대요. 게임장이요. 예, 게임장을 설치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단속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홀딱 날라먹었대요. 지금은 자기는 백수 상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대법을 할 때 네. 5억 원을 갖고 간 도망간 문덕수였기 때문에 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근데 문덕수를 되게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입장에서 뭐 그럴 수도 있고 5억 원이라는 돈을 갖고 튀었다면 형사는 강영구한테 전날에 문자 오고 전화 통한 게 있잖아요. 네. 문자도 온 게 있고 그래서 떠봐요. 이 문자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까라고 안 물어보고 이러고 강영구 씨 어제 그 정현자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강영구가 예 만났어요 그러더니 왜 그걸 떠본 건 정현자 씨가 만나자고 한 게 문자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난지 안 만난지 한번 떠본 건데 만났다고 해버리니까 꽝이네 그런 생각도 들죠. 네.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데요? 그랬더니 만난 경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사우나 앞에서 그 피해자의 차량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시청 대로변 건너편까지 오면서 게임장에 대한 얘기를 했다. 30분 동안. 그렇게 하고 자기는 헤어졌다.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40분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만나서 네. 11시 40분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걸 봐서는 야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범인이 아닌가? 그 이후에 문동수를 만났다는 건가? 형사들은 머리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형사들은 우산을 쓰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산을 쓰고 나간 그 사람에 대해서 CCTV를 예상 이동 경로를 따라서 다 CCTV를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 확인을 해보고 그러는데 어느 한 지점에 지나가는데 흰색 뭔가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거 봐라. 그래서 이제 그 이동 동선을 계속 따라갔어요. 네. 따라가갖고 1시 45분에 정확히 철물점에 있는 CCTV에 철물점 가게 CCTV에 정확히 찍힌 게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스톱 비닐봉지인 거예요. 하얀 게. 네. 그 비닐봉지를 클로즈업해서 그냥 쭉 당겨 보니까 그 안에 우산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다. 왜? 그 전까지는 왜 이 사람 추적하기 전까지는 이게 피의자로 용의자로 지목을 못했죠. 근데 자 새벽 1시에 거기 그 일대를 유기한 장소 사건 현장에서 유기한 장소에서 돌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추적하다가 걸리니까 그걸 한번 따라가 본 건데 진짜 비닐봉지에 우산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반팔 티예요. 긴팔이 아니네요. 예, 긴팔이 아닌 거예요. 반팔 티를 입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차량에서 내린 체격하고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체격이 비슷해요. 예, 비슷해서 딱 봤을 때 이 사람 문덕수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형사들은 이미 문덕수의 사진을 다 확보했어요. 다 네. 각자 확보해서 갖고 다니기 때문에 딱 문덕수인 걸로 보였는데 문덕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고 머리도 좀 벗겨진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근데 줌으로 이제 형사가 이렇게 당겨봤는데 형사가 한 명이 그런 게 이 사람 강영구 아니야? 그렇게 된 거예요. 참고인을 조사받던 강영구의 사진이 보인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건 현장에 너무 떨어지지 않고 강영구고 그렇다면 이거는 범죄 용의자가 문덕수가 아니라 강영구다. 그렇죠. 라고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용의자가 문덕수에서 강영구로 이제 바뀐 거예요. 이게. 근데 의문이 있잖아요.
본인이 용의자이고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문덕수를 왜 사칭했을까요? 그 사칭한 이유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형사들은. 자, 그러면서 추론을 해봤어요. 내가 형님 이만점에서 정윤자 씨를 살해하고 내가 이번 달에 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형사가 문덕수를 잡아서 알리바이를 확인해서 알리바이가 아니면 그 다음에 타겟은 누구예요? 동업자였던 강영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강영구가 문덕수 이름으로 사칭해서 범행 사실을 조작했다는 거는 뭐 어떤 뜻이냐? 경찰이 문덕수를 행적을 찾을 수 없는 데 있기 때문에 문덕수를 이용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문덕수도 사망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사망했기 때문에 문덕수를 이용한 거 아닌가라는 게 강하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덕수에 대한 행적을 한번 수사를 해보기로 합니다. 좋아. 그렇게 되면은 문덕수에 대해 본격적으로 한번 수사를 해보자. 얘가 진짜 행적이 묘연한 건지, 우리 판단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해외 출입국 관리소에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해외 뭐 중국이나 베트남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문자에도 누나도 그렇게 해외 도망갔다고 얘기했고, 네. 근데 출국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국내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휴대폰 하기 전에 진료 기록부를 확인해 봐요. 네. 진료 기록부를 확인해 보니까 2014년 10월경에 이후로 전혀 병원에 간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뭐 문덕수가 평소에 병원 안 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한의원이고 뭐 침맞으러도 가고 막 많이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진료 기록부이 확인이 돼요. 네. 근데 14년 이후로는 전혀 완전히 쓴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생활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문덕수에 대한. 그러니까 형사들은 더 짐작해지는 거죠. 야, 이거 살인하고 진짜 되는 거 아니요? 정연자 씨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풀이를 하는데 엎친 데 겹친 문덕수 씨에 대한 살인의 아닐까라는 의혹까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네. 예. 분산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 하나를 풀어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걸 먼저 풀려고 하면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묶여 있는. 그렇죠. 맞물려 있으니까 이걸 같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문덕수가 신용불량자의 선물폰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거를 보면은 누나 그리고 그 지인 인 씨, 네. 그다음에 피해자 정연자 씨 외에는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강영구가 문덕수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누나나 지인 인 씨랑 주변으로 문자를 하면서 문덕수가 살아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밝혀지니까 정연자 씨 살인의 용의자는 강영구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형사과에서는 회의를 해갖고 형사 8명을 4교대로 5시간씩 강영구 주거지를 24시간 풀가동 잠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와서 뭘 어딜 가는지 그걸 다 잠복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 해요. 예. 그러면 한 가지 풀어볼 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문덕수가 1년 넘게 선불폰을 쓰고 있다면 이 요금 계산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그렇네요. 문덕수가 요금 계산할 수도 있고, 네. 살아있다면, 네. 아니면 강영구가 요금 계산을 해서 지가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이 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선불폰 회사에다가 입금한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원에 있는 어느 은행 ATM기에서 계속 충전이 되는 게 확인이 돼요. ATM기로요. 예. 근데 최종 입금한 게 언제냐 했더니 5월 달이에요. 5월 달이면 거의 이제 뭐 2달 가까이 됐을래나. 네. 예. 근데 이제 거기는 ATM기에 이제 CCTV가 확보가 되나 보죠. 그 시간대에 입금한 사람의 ATM기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강영구인 거예요. 예. 강영구가 여태까지 1년 동안 계속 돈을 입금해서 확인된 게 맞아요.
강형국이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한 발견도 아니에요. 왜? 당신이 문덕수 휴대폰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문덕수 휴대폰을 강형구가 안 갖고 있다면 당신 문덕수 휴대폰 돈 입금한 거 기록 있잖아. 따져 물었을 때 그러면은 내가 내 돈 5억 가지고 갔는데 그럼 연락처 계속 살려놔야 그나마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아는 사람인데 그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계속 충전해 준 건 맞아요. 이렇게 둘러대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러면은 정확히 얘가 핸드폰을 진짜 강용구가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까지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사건 당일 강용구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강용구가 저 오피스텔에 살거든요. 오피스텔에 살기 때문에 CCTV가 이제 용이하죠.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17일 저녁 9시에 반팔 티에 쇼핑백과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요. 18일 새벽 3시에 반팔 티를 입고 쇼핑백에 비닐봉지를 들고 집으로 다시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새벽 밤새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밖으로 나와요.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무언가를 쓰레기 수거함에다 버리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현장에서 범행했던 옷이나 우산을 유기했던 거 아니냐? 네. 증거인멸을 했던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증거인멸을 한 걸로. 그러니까 이 CCTV 때문에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강용구가. 그럼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던 강용구를 입을 여기 어렵죠. 이런 애들은. 네. 솔직히. 핸드폰서부터 해가지고 엄청 치밀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우나 저 앞에서 이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현수 씨 차량에 타고 30분간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보러 갔어요. 근데 사우나 인근에 사우나 앞에는 이제 CCTV가 없고 그 옆에 그 칼국수 음식점이 있어요. 그 칼국수 집에 그 CCTV를 보니까 그때 저 강영구는 뭐라고 그랬냐면 17일 저녁 10시 40분에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에서 30분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1시 10분경에 헤어졌다고 그랬거든요. 네. 딱 30분 얘기하고. 네. 근데 그 CCTV를 보니까 칼국수 집에 10시 40분에 칼국수 집 거기 저 주차장으로 들어가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인 90분이 지난 7월 18일 00시 10분경에 그 차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차가. 말이랑 다르네요. 예. 이거부터가 다르죠. 네. 벌써 거기서 90분을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 후에 이게 세류동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들어가요. 네. 들어갔다 나오는데 딱 카트 거기서 CCTV에 확인된 게 마스크를 쓴 남자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피해자는 여성이잖아요. 네. 근데 들어갔다 나오는 이게 범행 시간이 거기 들어갔다 운전자가 바뀔 이유가 없어요. 네.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운전자는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칼국수 집에서부터 90분 안에 운전자가 바뀌어서 세류동까지 들켜서 다시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차가 그대로 18일 00시 50분에 유기 장소인 로터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운전석에 딱 내려서 우산을 쓰고 걸어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 우산을 쓰고 나중에 우산 벗고 환복한 다음에 철물점 앞에서 찍힌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누구 100% 강영구가 정현자 씨를 살해했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확실한 거죠, 이제. 네. 그 부분이 행적 때문에.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지금. 예.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자, 처음에도 유기한 장소인 로타리 주차장에서는 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흔들림도 없고 이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류동 주차장도 공영 주차장도 한 바퀴 돌고 나왔어요. 네. 단 그 이후에 이렇게 돌다가 여러 군데 돌다가 들어간 건 있지만 얘가 오래도록 머물렀던 칼국수 주차장이 90분에 CCTV가 안 보이는 곳에서 살해를 하고 얘가 그때부터 운전해서 나온 게 아니냐. 살해 장소는 칼국수집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유기한 장소는 로타리 주차장일 것이다.
네.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형사들도. 네. 분명히 그런 살해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로터리 주차장에서는. 확실히 칼국수집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예. 강영구하고요. 정현자하고 문덕수의 문자를 비교를 해봤어요. 네. 왜 비교가 가능하냐면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피해자 핸드폰에는 문덕수가 보낸 문자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강영구가 보낸 문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다 열어본 거예요. 형사가. 형사들이 열어보니까 형사들이 강영구하고 정현자하고 네. 문덕수하고 이 세 명에 대해서 전화 통화 내역서를 분석해봤어요. 네. 이 통화 내역서를 분석하니까 2015년 4월부터 강영구하고 그 피해자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총 통화가 340통이에요. 네. 근데 이 시기에 문덕수가 강영구하고는 문자 하나 한 거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문덕수하고 피해자 정현자 씨하고는 이 시기에 30통 정도, 30번 정도의 문자가 주고받은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강영구가 문제의 선불폰을 대납하고 있으면서 분명히 자기가 강영구가 문덕수를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지한테는 문자할 필요가 없거든. 네. 네. 얘도 문자해요. 강영구도 아예 문자를 안 하고 통화한다면 내가 이해를 가겠는데 피해자한테는 문자도 가고 전화 통화도 하거든. 네. 그렇다면 얘는 왜 강영구는 문덕수한테 문자를 안 해요? 문자할 수도 있잖아요. 지가 그저 휴대폰 대납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가 문덕수 거를 갖고 있으니까 문자할 이유가 없죠.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보여진 거죠. 저희가 다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DNA 채취를 하는데 문덕수가 진짜 차에 있었냐 없었냐 로터리 주차장에 그걸 보려면 문덕수의 DNA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문덕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조군이 필요해서 그 아들 동의를 받아서 아들의 DNA를 채취해서 저 차량에 있는 DNA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불일치로 나와요. 일치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안에. 그럼 문덕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문덕수의 현장이 없었다는 거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금융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갖고 문덕수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아무래도 지가 도망간다 산다 하더라도 통장 거래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확인해 봤는데 2년 전부터 거래 내용이 전혀 없어요. 2년 동안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금전적 관계가 얽혀 있었고 그렇다면은 강영구가 살해했을 의심이 강한 거죠. 네. 휴대폰도 강영구가 내죠. 생활 반응 전혀 없죠. 진료 기록도 없죠. 그런데 금융 거래도 2년 전부터 거래가 없어요. 이건 사망한 거다. 사망한 거다. 이건 분명히 사망한 건데. 그런데 문덕수의 휴대폰을 강영구에 대납하고 있다면 연관된 건 직접 연관된 건 강영구밖에 없다. 문덕수를 사망시킨 건. 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예. 강력 4팀 형사들은요. 이 모든 걸 증거를 모아서 일단 강영구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요. 그 이틀 동안 잠복을 쓰고 있었잖아요. 거의 형사들이 네. 잠복하고 있는데 그 영장이 발부됐다. 잡아라. 연락받고 7월 22일 날 12시 12분에 그 와중에도 강영구는 인터넷으로 알던 여자 사귀게 된 여자 만나려고 깔끔히 쫙 빼입고 나오는 거를 검거를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조사에 들어갔어요. 네. 불러다가 강영구를 조사를 들어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한테 그 수익금에 5,500만 원을 받을 게 있다. 그런데 이 5,500만 원도 피해자가 그 매월 이자 포함해서 160만 원씩 주기로 했기 때문에 피해자 정인자하고 나하고는 금전적으로 어떤 감정도 없고 원한 관계도 없는데 내가 왜 사람을 죽이냐. 자기는 절대 어떤 것도 없고 갈등도 없고 난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딱 잡아떼는 거예요. 강영구가 왜 30분 만에 대화하고 공원에서 헤어졌던 것도 그
얘기를 먼저 우리가 털어놓질 않아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강윤구 씨, 저 혹시 그러면은 정현재 씨하고 만났을 때 30분 대화 통하고 집에 간 거 맞아요? 맞다. 왜? 부인하는 거 그대로 계속 받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맞다. 우리 CCTV 확인한 건 얘기를 안 했죠. 이건 이제 딱 예. 히든 카드로 그렇지. 탁 치고 나갈 때. 예, 치고 나가야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이제 최 PD 많이 들어갔고 막 안 해. 그죠? 예. 아무튼 이거를 가지고 맞냐 그랬더니 맞다 30분 뭐 얘기하고 나는 집 가기 전에 1시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집에 한 새벽 2시쯤에 들어갔다. 또 참고인 진술하고 조금 다르긴 해. 다르긴 해도 30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네. 자, 1차 조사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1차 진술 조사에 대해서 피신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반박할 자료를. 근데 여기에서 얘가 휴대폰비를 대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문덕수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그 시점, 네. 그 시점에 강용규의 휴대폰도 그 시점에 같은 위치 기지국에 떴거든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네요. 휴대폰을. 네. 이거까지 모두 또그 기죽이 뭐냐? 강영구가 사는 오피스텔 위치를 뜬 거야. 이 지가 갖고 있는 거 맞지? 네네. 문자로 저 피해자한테 문자 전송할 때 이 새끼 같이 갖고 있었던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이놈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는 나는 가진 게 있으면 여유로운 거예요. 네. 예. 가진 게 없으면 신경전이면 되게 초조한 거고.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가진 게 많잖아요. 정현재 씨에 대해서는. 왜? 우리 중요한 거는 문덕수지. 문덕수 씨예요. 네. 솔직히 문덕수가 죽었냐 사느냐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왜? 정현재 씨 거는 우리가 수사한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2차 조사를 딱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한 다음에 반박할 자료를 딱 만들어 놓고 자 들어가자. 들어왔어요. 앉혀놨어. 그러면서 그 로타리 주차장에서 우산을 쓰고 딱 내리는 CCTV 영상 사진을 딱 보여줘요. 이게 누굽니까? 라고 보여주니까 글쎄요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산 쓰고 있는데 참 모르겠는데요. 강영구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800m 떨어져 있는 철물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 우산을 비닐봉지에 쓰고 걸어가. 그러면 이 사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는 거지. 동공이 흔들리는 거지. 오, 봐 하는 거예요. 오, 왜? 이 비닐봉지는 우산도 들어있던 것 같은데 확대한 것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고개 숙여요. 눈빛이 바뀌면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영구한테 강영구 씨 본인이 어디 다니고 어디에 대해서 세류동 공영주차장도 가고 칼국수 주차장에 나와서 몇 시에 하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요. 내가 강영구 씨한테 이거 다 보여줄 수도 있어요. 강영구 씨. 내 말 못 믿겠어요? 이렇게 증거를 까발려 갖고 당신 진술하는 것보다 당신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영구가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 속의 인물 제가 맞고요. 정현자 씨 제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할 걸 왜 이렇게 사람 어렵게 만들어요? 자 얘기해 봐요.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조사를. 네. 조사를 시작하는데 채무금 5,5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더니 피해자가 단칼에 거절을 했대. 안 준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갖고 목을 졸라 죽였다는 거죠. 이거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범행 장소는 어디냐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 사람 무슨 꿍꿍인지 아니 여기도 죽이든 저기도 죽이든 이해가 되는 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라고 그러지? 칼국수 주차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얘는 로타리 주차장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야, 이 새끼 저거 봐라. 지금 내가 볼 때는 칼국수 주차장인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영구 씨 그러면은 집에 나올 때 쇼핑백하고 비닐봉지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환복할 옷을
가지고 나와서 환복을 한 범행할 때 환복을 하고 그 왔다가 다른 데도 또 다시 환복하고 집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간 거 아니냐. 네. 그 CCTV를 다 보여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 뭐냐? 그럼 당신 내릴 때 긴팔은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아 이거 피해자 차에서 발견돼 있어서 그거 입고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진짜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네. 환복할 것까지 가지고 갔다면 계획범인데 이걸 우발범으로 바꾸려고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히 차에 있는 걸 주워 입고 나간 거다. 예. 그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집에서 나갈 때부터 입었던 거를 그렇게 둘러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강영구한테 그냥 막 야, 이 양반은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그러면서 막 짜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 추궁을 안 했어요. 추궁을 안 하는 이유가 다음 질문이거든. 이제는 문덕수 씨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거든. 네. 네. 이제 문덕수 씨 물어봐야 하는데 여기서 자극을 줘버려서 입을 닫을 수도 있고 잠번치에 계속하면 나중에 입 닫거나 나중에 이게 면역이 돼서 나머지도 아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극을 주지 않고 걔가 얘기하는 대로 진술을 받아준 거예요. 뭐 조사는 나중에 뭐 3회도 받고 4회도 받고 5회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저 강영구 씨가 그 정현석 씨를 살인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문덕수가 의 지인이 인 씨한테 내가 사람을 죽였다 112 신고해달라 1234 번호 알려주면서 이런 문자가 왔거든요. 이건 우리 강영구 씨 어떻게 보냈어요? 왜 문덕수 휴대폰을 물어보려고 한 거니까 어떻게 보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요. 살인하고 보니까 거기에 문덕수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차 안에. 그래서 그걸로 미정 한번 해보려고 자기가 문자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 거. 정현자를 살인한 것까지만 얘기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얘는 끝까지. 야, 이거 봐라. 거짓말을 하네. 자, 그러면 핸드폰 가지고 있던 기지국이나 똑같았던 거 이런 거 이제 따져 물어야 되잖아요. 네. 네가 대납했던 거. 이거는 이제 일단 그날 이제 저녁에 조사를 했으니까 유상이 입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3차 조사 때 강영구한테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 받다 반박으로 너 핸드폰 네가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문덕수가 핸드폰을 네가 왜 갖고 있냐부터 해서 통화를 피해자고만 문자를 왔고 당신은 왜 안 했냐. 당신 갖고 있으니까 뭐 이런 이거는 문덕수를 살해했기 때문에 네가 문덕수 휴대폰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다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답을 찾냐.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해보자. 조사를 하고 얘가 거짓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박할 자료를 계속 해서 한번 부딪혀 보자. 답은 그거밖에 없다. 왜? 2년 전 사건이고 네. 사람 사체도 없고 직접 증거도 없는데 강력을 따져 물을 게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을 흔들어서 자백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회의를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입감을 하려고 그랬더니 형사과장이 그 피의자 내 방으로 데리고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의자가 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앉으라고. 아유 자녀는 어떻게 되시는데 이러면서 물어봐요. 60세니까 네. 정중히 대접을 해준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강영구 씨의 일에 이외 신문 조서를 받아 보니까 우리 강영구 씨가 거의 거짓 진술이 많아요. 내가 볼 때 이거 형사들이 바보 아닙니다. 다 확인하고 한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이 유치장에서 한번 마음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문덕수 씨는 지금 생활반에 실종된 상태예요. 근데 문덕수 씨의 휴대폰이 어디 있을까요? 여태까지 문자가 오고 가고 했던 게 확인되는데 그 자료 우리한테 다 있어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 내일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당신한테 신상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7월 23일 토요일 오후 이제 3차에 이제 조사를 시작해요. 토요일 날. 네. 3차 조사할 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형사가 딱 오는데 들어올 때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한 눈치야. 그러니까 강영구 씨 어떻게 생각 많이 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강영구 씨 아무 말을 안 해요. 강영구 씨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증거 없으면 체포영장 안 나옵니다. 당신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고 우리는 문덕수 씨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당신한테 물어볼 자료가 차고 넘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당신 얘기해서 반성하면서 먼저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문덕수 씨 죽은 거 맞죠? 그러더니 이렇게 했다가 고개를 끄덕거린 거예요. 문덕수 씨도 당신이 죽였죠? 고개를 끄덕거린 거예요. 와, 쾌재를 부린 거예요. 귀에서 소름이 도는 거예요. 와, 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괜찮겠죠? 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건 전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2013년 9월경에 지인을 통해서 대부업을 하는 문덕수 씨와 그리고 정현자 씨를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거기 그때 당시에 조금 투자를 했었어요. 대부업에 투자를 하다가 2014년 4월에서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불법 사설 경모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좋았나 봐요. 수입이 좋으면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사이가. 근데 이제 14년 10월 9일 날 강영구가 문덕수의 그 살고 있는 오피스들로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그 수익금 문제 분배에 대해서 서로를 얘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진 거야. 이 말다툼이 벌어지니까 나중에 주먹다짐까지 하게 된 거예요. 주먹다짐을 했는데 문덕수 씨는 40대예요. 네. 키가 180에 거구예요. 아. 근데 강영구는 60대예요. 60 다가왔단 말이에요. 2년 전 58? 뭐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 키도 165예요. 왜 좋아하지? 네. 당연히 주먹다짐하니까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바닥에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영구가 자빠지면서 본 게 뭐냐면 바닥에 놓여있는 아령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령을 두고 이 새끼 죽어보라고 발등을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아령으로. 그니 아프니까 막 팔딱팔딱 뜰 거 아니에요. 네, 문덕수 씨는 그때 일어나갖고 후드 보고 머리고 막 그냥 갈겨버린 거예요. 아령으로. 예, 아령으로. 그래서 쓰러져갖고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팬 거예요. 그래서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살해를 해놓고 도망갈까 이 자리에서 도망갈까 말까 고민을 했대요. 강영구가. 근데 어차피 도망가면 내가 살해한 거 알기 때문에 금방 잡힐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6개월으로 마음을 먹고 그 오피스텔 주변 살펴보니까 텐트가 있더래요. 네. 텐트천을 쭉 펴서 사체를 돌돌 말았대요. 말고 왜 텐트 하는 데는 왜 노끈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또 한 번 또 묶은 거야. 또 한 번 묶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들고 그 새벽 2시면 거의 사람 없을 때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자기 뒷좌석에 실었다는 거예요. 뒷좌석에 싣고 간 게 강원도 홍천군 남면에 있는 야산으로 올라갈 때까지 차를 올라갔대.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서 숯불사리 끌고 들어가서 트렁크에서 삽 가지고 와서 땅 파고 묻었다는 거예요. 그게 새벽 5시예요. 그때가. 죽이고 거기 가서 이제 새벽 5시 묻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기한 장소로 강영구를 대동해서 데리고 갔죠. 네. 가서 보니까 진짜 유골이 발견됐어요. 유골이 발견됐는데 유골 중에 뼈 일부는 또 유실됐어요. 없어요. 그런데 수거는 저기를 했는데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안 나오죠. 유골밖에 없으니까 네.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문덕수 씨는 맞고요. 예, 그 사체가 10월 9일 날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새벽에 5시에 가서 사체 유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10월 10일이죠. 이제 네. 10월 10일에 유기를 하고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은 다음에 문덕수의 오피스텔에 다시 가갖고 문덕수의 신분증을 가지고
선불폰 회사에 찾아가서 문덕수의 명의로 선불폰 하나를 산 거예요. 선불폰을. 지인 네. 인 씨한테도 뭐 일 때문에 중국 베트남에 간다고 하고 누나한테는 누나 내가 저 동업자 돈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으니까 그리 알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누나가 가장 먼저 안 보이면 찾을 거 아니에요. 실종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인 씨 같은 경우는 얘가 대부업도 하고 뭐 유업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뭐 이런 사람이니까 뭐 해외 갈 수도 있지 이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누나는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나가 문덕수 씨 오피스텔로 찾아와요. 네. 뭐 오피스텔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강영구를 만난 거예요. 강영구를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강영구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동생이 내 돈 가지고 도망갔어 해외로. 난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누나라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난 쫄딱 망했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아유 죄송해요 살해도 했대요. 네. 누나는 그 얘기를 듣고 살해도 하고 그 오피스텔에 있는 그 문덕수 씨 모든 짐을 다 자기가 빼갔다는 거예요. 또 문자로도 뭐 누나 나 도망갔다고 했고 그다음에 강영구는 돈 내놓으라고 내 돈 갖고 튀었다고 하니까 100% 믿은 거지. 그래서 오피스텔에 있는 문덕수 씨 옷을 다 뭐 짐이고 다 정리해서 빼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삼박자가 맞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누나는 한 번도 눈치 안 챘냐? 연기를 너무 잘해갖고 자기는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진짜 해외 도망간 줄 알았다고. 그래서 살해도 했다고. 얼마나 믿었으면 내가 그런 행동을 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아까 문덕수 씨 아들도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 아들은 그럼 아버지가 거의 한 2년 정도 이렇게 행방불명된 건데 아들 쪽에서는 뭐가 없었나요? 아들도 역시 문자를 갔죠. 네. 문자만 한 거예요. 해외 갔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그랬다 하니까. 네. 문덕수 핸드폰을 가지고 피해자인 정현재 씨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하면서 금전적으로나 일적으로 자기한테 유일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봐요. 같이 봤을 때 보면은 정현재 씨하고 문덕수하고 강영구가 네. 같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자로 하고 5억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강영구가 차례하고 나머지 5억 지가 먹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정현자 씨는 이 새끼 돈 5억을 가지고 갔구나라고 생각할 거고. 네. 그러면 문덕수만 욕 먹는 거고 문덕수 씨만 자기는 그 5억 챙긴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문자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누나 저 강영구 씨가 나를 형사 고소하려고 하는 건데 돈을 조설해도 좀 막아줘. 이 내용 있잖아. 그럼 거기서도 또 돈을 받아서 막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이용해 갖고 돈을 한 번은 뭐 가지고 갔다고 해서 5억이라는 돈을 지가 땡겨 먹은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업하는 정현자 씨한테 속여서 돈을 또 뜯어내고. 또 뜯어낼 수 있는 거. 그렇게 된 거예요. 와. 자, 그러면은 정현자 씨가 살해 동기를 본 거예요. 그러면 정현자 씨를 수익금 5,500만 원을 안 준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열받아서 목을 졸랐다라는 범행 동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수익금 5,500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까? 라는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현자 씨도 보세요. 둘이 그 문자가 왔다 갔다 한 게 정현자 씨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정현자 씨한테 문자가 있고 그러면은 문덕수가 보낸 문자하고 강영구가 보낸 문자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띄어쓰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예요. 네. 띄어쓰기를 안 해요. 근데 이 띄어쓰기 안 하는 게 문덕수나 강영구가 보내는 문자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사도 보고 분석하고 이게 똑같은 놈 아니야? 이렇게 할 건데 네. 1년 동안 문자를 왔다 갔다 이거를 강영구 거도 받아보고 문덕수 씨 거도 받다 보면은 정현자 씨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같은 놈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정현자 씨는 17일 만나기로 했다가 안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예. 미안하다고 하고 만나기로 했고 이건 자꾸 만나자고 한 거는 문덕수가 살해당했다고 의심이 되니까 정현자 씨가 자꾸 만나자고 문자를 보낸 거야. 아, 그러니까 강영구 입장에서는 정현자 씨가 문덕수를 죽었다는 걸 의심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자를 죽여야 입을 막아야 문덕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현자를 살해한 거다. 살해의 목적이 5,500만 원에 또 안 줘서가 아니라 그 목적으로 살해했다라고 범행 동기가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근데 얘는 끝까지 돈을 안 줘서 죽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금 분배 문제로도 문덕수하고 치고받고 하는 성격이 그렇게 온순한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해한 거를 이 네. 피해자한테 들켰으니까 예.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하게 된.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음, 예. 이거를 하면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사건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발적 범행을. 계획범이라는 걸 전혀 안 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죽인 거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게 진실되지가 않은 거예요. 네. 형사가 봤을 때 조사를 끝나고 사건 송치할 때까지도 진짜 뭔가 찜찜하던 느낌, 시원한 느낌, 뭔가를 덜 밝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연쇄살인 사건은 이게 보면은요, 연쇄살인 사건이 하면은 이 연쇄살인 사건은 범인이 누구다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잖아요. 네. 예. 사이코패스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 수사하다가 얘가 범인이다 해서 여러 가지 나온 걸 밝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물론 그런 사건도 형사생활하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도 살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덩달아 하나가 더 밝혀진 거예요. 네. 그것도 2년 전 사건이 증거도 없던 게 단지 휴대폰 얘가 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밝혀낸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머리도 지진하고 초점이 범인이 피해자 한 명을 죽였다는 요 초점으로만 집중해서 수사를 해도 모자른 판인데 거기에 용의자 하나가 더 있고 그 하나가 용의자가 아니라 또 그냥 죽은 피해자고 네. 이걸 연관져서 집중하는데도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타이피라고. 아, 그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일타이피를 찾아낸 건데 이거를 아마 수사회에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어느 형사 한 명으로 이루어질 사건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중부세 강력 4팀에 어떤 형사들이 있었는지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 진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얘를 송치하면서도 뭔가 화장실 갔다 미당 닦고 나온 거 마냥 솔직히 찝찝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원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제가 보되 이런 부분을 감추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에게 뭐 명복을 진심을 빌고요. 네. 재판부에서는요 피해자를 살해해고 시신을 유기하고 네. 유족들이나 지인들을 속여서 수사에 혼선을 좀 준 거 무겁게 봐서 중형을 청구한다고 했어요. 네. 중형이 징역 20년입니다. 20년이요? 예.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예. 왜?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저기 된 것 같고 증거도 없던 문덕수 씨를 살해한 부분은 자기가 자백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래도 이런 게 뭐 정상 참작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근데 사람 둘이나 죽였어요. 근데 뭐 중형을 선고한다 해놓고 징역 20년 준 거예요.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 이거에서 검찰에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 기각돼 갖고 확정 판결을 나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 이제 60에 들어갔으니까 나이 80대면 나오겠네요, 이 사람. 이런 성과를 진짜 나이 80대 갖고 똑같은 놈한테
나와갖고 한번 된통 한번 얻어 터져봐야 알아요. 예? 진짜 이럴 때는 좀 허탈하죠. 솔직히 이거는 2명이나 살해했던 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원하게 해결되는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판까지 네. 보면은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머리 부분이 둔기로 폭행을 당한 것 같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세제 섞인 물이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아, 훼손하려고. 진영희 씨의 둘째 아들 부부가 찾아왔다가 사체 발견하고 119 신고를 했고 부들부들 떨면서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한 네. 남자가 앵글 끝에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살인이죠.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착잡합니다. 이게 이 사건 끝이 없다고 할까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답답한 사건이라 할까요? 아니면 철면피? 근데 또 수긍해야 되는 사건인가? 다시 진념을 불태워야 되는 사건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사건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 혹시 이 사건의 제목을 붙여주신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억울했을까? 억울했을까? 예. 억울했을까? 그거예요. 왠지 범인에게 던지는 메시지처럼 예, 들리는데요. 예. 네. 그건데 억울했을까? 과연 억울했을까? 자, 이 구독자분들이 보고 이 친구가 진짜 억울했는지 네. 한번 먼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는 2018년 1월 9일이에요. 그 오후 2시 4분에 진주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혼자 살고 계시는 63세 진영희 씨가 사체로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네. 진영희 씨의 둘째 아들 부부가 찾아왔다가 사체 발견하고 119 신고를 했고 119에서 현장에 와서 현장을 살피고 결국엔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에요. 자, 현장 출동은 진주경찰서 형사 1팀이 사건 담당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경남청 과학수사팀에서 왔고요. 네. 경남청 과학수사팀. 현장은요. 빌라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그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좀 구석진되어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네. 예. 사건 현장을 딱 그 출동한 이 형사 1팀 형사들이 보고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큰 사건 안 내기를 바라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럼 딱 봤을 때 저게 살인일까 아닐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과학수사팀이 하면은 저거 살인 같아? 살인이 아니야. 다행이다. 이러거든요. 네. 네.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둘째치고 이렇게 되면 모든 업무를 그냥 스톱 거기에 존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히 해요. 근데 그렇게 조심하는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딱 보자마자 살인 사건이다. 라고 직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형사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살인 사건이구나. 왜 피해자가 그 주방 이 바닥에 누워 있는데 네. 머리 부분이 둔기로 폭행을 당한 것 같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방 이 누워 있는 바닥 주변으로 세제 섞인 물이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훼손하려고. 이건 누가 봐도 살인이죠. 그런 상황만 얘기해도 살인인 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죠. 네. 단 한 번의 주저한 거 없이 이건 살인이구나. 형사들도 살인 사건이라는 걸 이제 인정하고 수사를 해야 돼요. 이제 준비를 하죠. 이제 주택에서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확인해 보니까 주방이에요. 주방. 근데 주방 곳곳에 피해자의 혈흔이 여기저기 다 묻어 있어요. 혈흔이 집중된 곳은 주방의 창문인데 네. 주방의 창문에 있는 혈흔을 세제로 닦은 흔적도 있고요. 오른쪽 창문 밑에는 세제로 닦지 않은 미처 닦지 못한 혈흔도 있어요. 네. 창문과 주방 사이의 밑에 바닥으로는 다량의 혈흔이 모여져 있어 응고된 상태였어요. 다량의 혈액이 응고가 됐다면 시간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네. 자, 창문 아래에 강목이 발견이 돼요. 네.
그다음에 냉장고와 창문 사이에 접이식 플라스틱 의자가 발견돼요. 근데 이 도구에 피범벅이가 돼 있는 거예요. 피범벅이 심지어는 강목에는 피부 조직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에는 의자에는 뭐 머리카락 같은 게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과시팀은 이 두 물건을 압수해서 국가수에서 감정 의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 도구에 대해서 좀 머리에 네. 기억하고 계세요. 네. 이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언제 말씀드리는지는 미리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네. 자, 조근적을 봤어요. 근데 피해자의 침대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피 묻은 조근적이 발견돼요. 네. 그 다음에 거실뿐만이 아니라 건너방의 서랍장, 매트리스, 뭐 수건 일부에도 계속 피 묻은 조근적이 발견되는데 그 조근적이 장화와 비슷한 신발이에요. 족적이 장화와 비슷한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범행을 했다라는 건 분명한 거죠. 이게 근데 강도냐 뭐냐 네. 이게 범행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침대가 놓여 있는 거실에 피해자 것으로 보이는 손가방이 있어요. 근데 그 손가방에서 보니까 지폐하고 동전하고 다 합쳐서 한 13만 원 정도 돼요. 네. 그 13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있는 손가방이 이제 바닥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서랍장이고 모두 열어놓고 옷은 바닥에 패대기 치듯이 다 폐기대기 쳐놓고 그다음에 물 섞은 그 세제는 침대방이고도 다 뿌려서 말라 비틀어진 흔적도 있는 거예요. 사건 현장을 봤을 때 현금이 남아 있었다? 그 금품보다 원한 관계로 보이는 거예요. 네. 왜? 현금이 있었다면 노렸다면 그것까지 다 가져가야지. 네. 그렇죠. 근데 서랍장을 열었다는 거는 강도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돈이 있었다는 거는 강도가 아니라 원한 관계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살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서랍장을 미리 열어놓고 옷가지를 끄집어내는 거는 마치 뒤진 것 마냥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형사들은. 근데 이제 이 할 때 현장에서 신고한 그 둘째 아들이 39살 허두식인데 네. 이 39살 허두식이는 부들부들 떨면서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런 행동을 보니까 형사들은 어라? 저거 봐라?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것 마냥 막 부들 떨면서 뭐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무슨 그 과할 정도로 무슨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부자연스러운 거죠. 왜? 우리는 사실 저희도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아들이 뭐 라고 떨어졌다 죽었다 뭐 공사하다 죽었다 그럼 가족들한테 대개 아들이 이만저만 사망했습니다. 이 얘기하기 진짜 싫거든요. 근데 유족한테 통보는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전화하는 게 싫어요. 우리도 정말 싫어. 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욕하라 그래. 나는 차라리 욕하라면 욕하겠는데 그런 유족한테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형사들은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아들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슬퍼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라는 말이에요. 아, 네네.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새끼가 저렇게 과하게 하는 거는 연기로 아닐까?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처음에 내가 딱 PD님 얘기했을 때 네. 현장 봤을 때 현장 보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 맞아서 그 강목. 둔기로 인해서 쓰러진 것 같고 훼손하기 위해서 세제 뿌린 물로 뿌렸다고 했잖아요. 네. 누가 봐도 살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피가 고여 은고 있고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먼저 발견하고 신고한 건데 신고라면 어디다 먼저 신고해야 돼요? 119나 112. 112를 먼저 신고해야죠. 벌써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근데 119에만 신고해놓고 기다렸다? 그래서 그 구급대원이 와서 살펴보고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 점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형사들은. 저거 봐라.
왜 경찰에 신고를 119에다 먼저 해서 공동 대응으로 경찰은 온 건데 그러네요. 예. 만약에 숨이 좀 남아 있다는 거면 119 먼저 신고해야죠. 그렇지만 네네. 아예 사망했고 타살인 거 확인하고 사체가 오래되고 뼈가 응고돼서 굳어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112 눌러야지. 왜 119를 누르냐고요. 경황이 없어서 뭐 좋다요. 그 경황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의 그 직업이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요. 예. 근데 최근에도 2018년도잖아요. 네. 2026년인데 최근에도 이 보험금 노리고 가족 간에도 그냥 살인 사건들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보험 설계사야.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약간 의심스럽긴 한 거예요. 확실히 예,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죠.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도 뭐라 할 건 없죠. 근데 이제 의심스러울 뿐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이고 형도 그렇고 엄마한테 평상시에 전화를 잘 안 한대요. 신고했던 둘째 아들. 예, 둘째 아들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이고 우리 형도 그렇고 엄마하고 전화 통화를 별로 안 한다. 그런데 허두시기가 제 어머니 집 옆에 집 두 채를 사놨나 봐요. 네. 사놓은 그 집 세입자가 형광등 좀 갈아달라고 그래서 형광등을 갈아주러 왔는데 집이 옆이잖아요. 엄마 집이. 네. 그래서 전화는 한 번 했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래. 그래서 형광등만 갈아주고 집에 갔는데 그게 찜찜하더래.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얼굴 한번 둘러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와이프하고 같이 찾아서 들어갔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한 거라는 거죠. 이 집 주택 구조를 봤어요. 네. 출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한 곳은 정문이에요. 정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서 네. 출입구에 들어오면 출입구에서 안에서 열어주든가 자기 열쇠 열고 들어가야 되는 구조예요. 네. 근데 뒷골목에는 바로 출입구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는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면은 바로 주방이에요. 바로 주방으로 들어와요. 네. 그 뒷문으로 범인이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어록에 비밀번호 누르는 건데 네. 그 도어록이 손괴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면식범. 면식범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 면식범이 비밀번호를 눌렀다. 처음부터 이제 아들도 좀 의심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 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그 지인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범행일 가능성이 짙어 보였던 거죠. 네. 예. 자, 피해자의 얼굴에 멍하고 뭐 응고된 혈액이 관찰되는데 손등에 방어흔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기습. 예, 예. 네. 순간적으로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이 외상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입술 유두 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때문에 채취를 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그리고 양 손톱을 수거를 했어요. 양 손톱. 네. 여기에서는 이제 유전자 감식하면은 나오니까 양 손톱을 하고 사체는 국가수에 부검머리를 했고요. 주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왜? 이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알아야 범인을 이만큼의 사망 시점을 멀리 잡아버리면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최소한 해서 여기에서 집중해서 수사를 해야 범인을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려면 일단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보였던 부분 CCTV를 한번 확인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네. 근데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는 CCTV를 직접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인근에 다른 데 설치된 CCTV로 이쪽 골목으로만 가야 그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데다 그런 위치에 이제 CCTV가 있는데 그 CCTV도 제대로 보이는 게 앵글 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CCTV를 본 거예요. 근데 12월 19일 밤 피해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자 2018년 12월 19일 밤 이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주거지의 방바닥에 약봉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약봉지가. 네. 이 약봉지의 날짜가 12월 19일이에요. 약봉지가. 근데 그 약봉지에 적혀 있는 약국으로 찾아가 봤어요. 네. 근데 약국에 찾아가니까 3시쯤에 와갖고 약 처방을 받아서 집방에 걸어간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발견한 약에서는 1회분을 먹었어요. 네. 오후 3시에 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모든 약이 언제 먹어요? 식후에. 식후에 먹잖아요. 네. 그럼 식후면은 12월 19일 저녁에 약을 1회분을 먹었다면 19일 저녁 때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저녁 때에서 12월 20일 새벽 사이에 사망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국가서에서 일부 감정한 거에 대해 결과가 나왔어요. 사인은 다량의 출혈로 인한 심혈사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 사체 상태를 보고 그 사망 시점을 10일 그 안팎으로 본 거예요. 국가수에서는. 근데 12월 19일 발견한 건 1월 9일이란 말이에요. 네. 거의 20일 전에 마지막 행적이거든요. 네. 20일 전에 마지막 행적인데 국가수에서는 10일 안팎으로 본다면 12월 31일부터 1월 1일 그 사이로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차이가 갭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국가수는 왜 그렇게 보냐면은 사망한 시점을 볼 때는 혈액이 응고된 거나 부패된 상태를 보고 그 사망한 시점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집이 형사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추웠어요. 아. 1월 달이면 그 겨울인데도 보일러를 거의 안 켰어요. 부엌은 더 추웠고. 그러니까 침대방으로 쓰는 거실에 침대에서만 전기장판 깔아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돈을 웬만해서는 안 쓰는 거죠.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추운 데 있다 보니까 부패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부패의 진행 상태를 보고 국가에서는 한 10일 안팎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 환경 때문에. 그렇죠. 환경이 많이 좌지우지해요. 그것도. 자, 12월 19일 밤부터 해서 12월 20일 사이 우리는 사망 시간을 그렇게 추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사이에 그 CCTV를 중점적으로 봤어요. CCTV를. 그 골목으로 가는 놈이 있나 없나. 네. 근데 새벽 2시 42분에 집 방향 골목으로 한 남자가 앵글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한 남자가 앵글 끝을 이렇게 싹 지나가는 어.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저거 봐라 했어요. 아예 안 나오면 거기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딱 15분 만에 5분 만인 새벽 2시 57분에 다시 그놈이 싹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요게 범인이구나. 그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개의 이동 시간대에 따라서 다른 데 CCTV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택시를 타고. 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CCTV 저장 기간이 거의 3주 이상 안 가요. 추적을 하다 보니까 3주 이상이 돼버려서 핸드폰 저장 기간이 넘어서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시 타고 간 그 택시의 차량 번호에 대해서 차량 번호가 약간 비슷하죠. 저 3이야 2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6이야 5야 막 이런 거. 네네. 이런 걸 다 추려요. 그래서 비슷한 차량 번호를 해갖고 한 10여 대를 차량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택시 회사에다가 10여 대 추령 거하고 택시 회사다가 운행 기록을 다 받아요. 네. 운행 기록을 받은 다음에 이거 택시 정차한 시간, 운행한 시간, 그리고 운행한 거리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갖고 그 택시에 여기 타서 내린 위치가 최종 목적지도 확인을 한 거예요. 예, 이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니까 거기가 진주시 명경동의 육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진주시 명경동 육거리에서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면 최종 목적지 그 주변으로 뭐 방범용 CCTV도 있고 네. 그리고 확인하는데 이동 경로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뭐냐? 얘가 거기 근처에 사는 놈이다. 그러니까 이동 경로가 안 나오지. 분명히 나올 텐데. 네. 그럼 뭐그 육거리에만 CCTV 있어요? 어느 방향이 다 있으면 얘가 걸어가는 거에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안 나온다면 얘는 이 근처에 사는 거다. 그렇다면 육거리일 때 상가를 선택하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국가수에서는 흉기를 의심되는 강목하고 접이 의자 있잖아요. 네.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피해자 것 외에는 다른 DNA가 밝혀낸 게 없어요. 다만 그 피해자 손톱에서 용의자 것으로 보이는 의심되는 DNA는 검출이 됐어요. 그리고 용의자만 나오면은 DNA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형사들은 이제 육거리 근처의 상가에 그 상인들을 상대로 중점적으로 탐문을 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뭐 영상 사진을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상인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성격이나 평상시 성격이나 그 다음에 그 언행, 네. 그 다음에 그 인품 같은 거, 예, 성격 좋아요. 인품 못해요. 아, 그지 같아요. 그 걔네들 중에 여기 없어요. 얘하고 비슷한 사람. 아, 누구 이렇게 나온 게 총 3명이 되는 거예요. 이 3명을 또 추려요. 다시 네. 이 3명 중에 이게 누구 닮았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압축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통계에서 이 3명 중에 추린 사람이 뭐냐면은 최근에 장사에 의욕이 없고 근데 무언가 쫓기면서 방황하는 눈빛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네. 방황하는 눈빛으로. 더더구나 이 사람이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아, 얘 이놈이다 하고 이제 판단을 한 게 39살 김정호예요. 39살 김정우 씨. 예, 39살 김정호인데 얘 알리바이를 확인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알리바이를 확인하죠. 그렇다고 지금 손톱에서 용의자 그 DNA를 채취했다고 하는데 아저씨 의심하니까 구강 채취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한번 주변 탐문수사 한번 이동 저기를 보자. 네. 근데 중요한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김정호가 DNA를 채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김정호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어디냐? 그래서 갔더니 막 퇴원을 했대. 아, 그러면은 김정호가 맞았던 그 주사바늘 있냐? 다 폐기 처분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에 보면 구루마처럼 생겨서 그 밥을 이렇게 넣잖아요. 네네. 그게 있는 거예요. 저 혹시 김정호 씨 그 저 식판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식판이요? 닦지 않았나? 그래서 다 그 병동 거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설거지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김정호의 썼던 식판에서 숟가락을 이미 제출을 받아서 가지고 와요. 진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 숟가락을 가지고 저희 국가수에서 감정 의뢰를 했어요. 감정 의뢰하니까 피해자의 손톱에 DNA하고 일치한다고 회보가 내려온 거예요. 딱 그놈이지. 예. 와, 진짜 다행이다. 예. 진짜 다행이죠. 이거를 근거로 해서요.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검거를 하려는데 애가 없어졌어. 김정호가 없어져 갖고 긴급 통신 수사를 걸어서 위치를 추적했어요. 네. 그래서 이틀 만에 1월 27일 날 모텔이 저 자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텔로 들어가요. 그래서 밤에 카운터한테 김정호 체포영장을 보여줘요. 네. 그 잡아야 되니까 마스터키를 달라. 마스터키를 가지고 김정호가 있는 방으로 가요. 가서 문을 여는 형사 1명 그리고 안에 들어갈 형사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같이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들어갔다고 하지만 네. 모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중요한 거는 민기적거리다가 얘가 그 창문 열고 뛰어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 범인 잡으려다가 범인이 죽어버리면 또 입장이 난처하니까 문을 여는 형사 따로 급습하는 형사 따로 그리고 후다닥 막 열자마자 들어갔어요. 네. 딱 들어갔는데 이 새끼 잠에서 그냥 취해서 안 일어나. 뭐요? 씨발 이렇게 된 거지.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술이 취해서 안 일어나. 김정호 일어나봐. 김정호 씨 일어나봐. 눈 비수기 뜨는 데다가 체포영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한 거죠. 체포를 해서 경찰서에 이제 인치를 했어요. 경찰서에 인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가수의 감정 결과물 있잖아요. DNA. 네. 이걸 히든카드로 쥐고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이거부터 얘기하면은 어떤 이유를 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술을 다 받아놓고 어느 타임에 이걸 꺼낼 거는 거 저는 그때 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물론 부인을 하죠. 네. 부인을 하는데 형사가 이제 감정을 끌어요. 우리 김정호 씨 아까 체포영장 보여줬죠. 복사해 주게 돼 있어요.
뭐 복사한 것도 있는데 자 이거는 단순히 경찰이 의심한다고 해서 체포영장이 나오는 거 아니다. 당신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체포영장을 신청한 거고 검찰에서 당신이 범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청구를 한 거고 법원에서 당신이 범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다. 그러면 뭐냐? 당신은 충분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뜻 아니냐? 우리가 이거를 다 까발리기 전에 당신이 지금 자 봐라 사망한 사람 현장 사진을 보여줄 때 고개 돌려요. 다 봐라고 이 양반아. 당신이 안 죽였으면 왜 고개를 돌려? 당신이 죽였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야?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당신이 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분한테 죄송하다면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게 당신의 마지막 태도다. 얘기를 해봐라. 뭐 얘기 안 하면 뭐 우리 증거 다 하고 지금부터 시작할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였다가 올렸다가 한숨을 졌다가 올렸다가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죄책감에 제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일에 조사하기 전에 자백을 한 거예요. 네. 조사하기 전에 보여주고 하면서 한 건데 거기 자꾸 흔들으니까 이제 자백을 한 거죠. 1차 조사 때는 돈을 훔치기 위해 들어갔대요. 그랬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해서 죽였다. 우발적으로 죽였다. 근데 그러면 돈을 얼마를 훔쳤냐? 7만 원을 훔쳤대. 야, 이 새끼 봐라. 장난 아니야. 말랑. 분명히 거기 13만 원 있었잖아요.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얘는.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지. 절도 목적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 현금 13만 원이나 있었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인에 대한 그 동기가 맞지 않으니까 이제 캐묻기로 해요. 그래서 계속 묻고 어떻게 했고 범행은 어떻게 했고 이런 걸 다 확인을 하는데 2차 조사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면회가 온 거예요. 아, 친어머니가. 근데 범행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공범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가족도 면회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치장에서는 면회를 못 시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형사 1팀에서는 시키자. 차라리 지 엄마 만나면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게 살인의 동기가 보다도 그 뒤에 뭔 배경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나고 애가 뭐 나이 먹으나 적으나 그 큰일 있을 때 어머니가 와서 말 한마디 하고 하면 눈물 나죠. 눈물 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2차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형사가 그래요. 김정호 씨,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걱정하는데 김정호 씨는 다 내려놓고 다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숨을 또 푹 쉬어요. 아니, 한숨 쉬지 말고 사실도 얘기해. 당신 마음 편하다.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알지 않냐. 당신이 살인한 거? 왜 살인했다 쳐. 근데 범행 동기가 안 맞는 거야. 당신 7만 원 훔치자고 사람을 죽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 안에 현금이 얼마 있었는지 알아? 그건 당신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 당신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한숨 쉬면서 살인에 하게 된 진짜 사실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예. 사실 둘째 아들 허두식이하고는 1년 전에 지인을 통해서 둘이 동갑내기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게 됐대요. 근데 허두식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집 주변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 두 채하고 엄마 집하고 해서 같이 신축으로 원룸으로 질 생각을 하고 있대요. 만약에 그 원룸이 안 되면 시세가에서 그냥 다 세 채 다 팔아버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서 신축도 안 되고 집도 못 팔고 그러고 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팔기 힘든 상황을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때문에 못 팔고 있다. 저기 한 마냥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는 있죠. 네. 근데 어느 날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데 교통사고 강도를 위장하면 어떻겠냐.
둘째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인가요? 예,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데 교통사고나 강도를 위장해서 죽이면 어떻겠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소리도 김정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해. 그런 거야. 자꾸 얘기를 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자꾸 그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게 젖어버리면 이게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보험금이 있는데 사망보험금 타면은 너 좀 줄게. 그리고 이 집 팔거나 신축을 해서 이익금 나오면 또 사례도 할 테니까 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니까 자기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살인하기로 한 거예요. 둘째 아들 놈이 진짜 나쁜 놈이네. 그렇죠. 와.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네가 죽이면은 네. 내가 수습하고 뒤처리 사고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죽이기만 해라. 예, 죽이면 해라. 그럼 내가 뒤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허두시기에 그 승용차를 타고 우리 집이 여기야라고 알려준 거예요. 사전 답사를 한 거야. 사전 답사를 할 때 마침 그때 엄마가 나와. 그때 그 허두식의 엄마를 처음 봤대. 김정호는. 그때 처음 봤대요. 사전 답사까지 치밀하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19일 날 점심 때쯤 무렵에 허두식이가 찾아왔대요. 네. 그러면서 김정호한테 오늘 범행하자 하면서 뒷문 비밀번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듣고 자기는 범행할 때 입을 옷, 신발 이걸 노란색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택시를 타고 갔대요. 그래서 으슥한 곳에서 미리 범행할 때 입으려고 범행 옷을 갈아입고 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12월 20일 새벽 2시 42분에 뒷문에 도어락을 열고 딱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진영이 씨가 누가 띠리릭 하고 여니까 네. 자려고 누웠다 거실에 침대방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침대가 자려고 누웠다가 일어나서 이제 주방으로 온 거예요. 누구야 하고. 네. 근데 김정호는 계획이 뭐였냐면 딱 하고 고무장갑 끼고 그 피해자가 잘 때 목을 졸라서 살해하려고 그랬거든. 조용하게. 조용하게. 근데 갑자기 와갖고 누구야? 그럼 너 누구야? 하면서 옷 잡으니까 이게 당황한 거야. 네. 자기는 계획이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 자꾸 누구냐? 막 자꾸 흔드니까 엉겹결에 이 주변에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위에 몽키 스패너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몽키 스패너 머리를 가격해버린 거야. 그냥 내리쳐버리니까 피해자가 무릎 꿇으면서도 잡고 이렇게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놓지 않으니까 발로 밀어버렸어. 발을 밀어버려서 쓰러진 그 저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해서 좌우로 막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살해를 했대요. 자, 살해를 한 후에 미리 짜놓은 게 이제 강도 사건을 위장하기 위해서 짜놓은 거잖아요. 네. 살해를 하기 위해서 미리 서랍장도 다 열어놓고 옷을 다 꺼내서 놓고 손가방도 바닥에 던져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김정호가 그저 현장을 훼손하려고 밀가루를 뿌리려고 했던 거예요. 현장에 밀가루를 쫙 뿌리려고. 그랬는데 주방 안만 찾아도 밀가루가 없네. 그래서 화장실 안에 세제가 있어서 그걸 대용으로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야에다가 세제는 물을 섞어 갖고 막 섞어서 피해자 몸에도 뿌리고 피해자 그 누워 있는 그 주방 바닥에도 뿌리고 작은 방에도 뿌리고 뭐 침대에도 뿌리고 안방 장롱 뭐 여러 곳에 다 뿌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몽키 스패너를 가지고 나왔대요. 범행에 사용한 몽키 스패너.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강목하고 접이의식이 피범벅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김정호 씨 거기에 있는 강목하고 접이의식 의자 사진 보여준 거 이걸로 폭행한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그거는 쓴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안 썼어요? 아니 안 썼대요. 이래도 살인이고 저래도 살인이고 모기 스패너 때려도 강목으로 때려도 똑같은 죄인데 네. 안 썼다는 거는 진짜 안 썼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강목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피부 살점. 조직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범행에 사용한 건데 피범벅이 되고 근데 얘는 안 썼대.
그게 의문인 거예요. 자, 이 이후에 허두시기를 김정우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긴급 체포를 합니다. 네. 1월 18일 날 김정우를 진술 토대로 해서 허두식을 긴급 체포하니까 허두식이가 지랄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고. 무슨 죄에 있어 나를 잡아가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형사들 집합. 야 그러지 말고 조사하기 전에 허두식이하고 김정우 둘이 한번 만나게 해봐. 아. 만나게 해서 얘들이 뭐 대화하는 걸 들어보고 그다음에 허두식이 하면 반응 한번 살펴보자. 둘이 얘기하게 해봐. 그래서 또 얘기하게 했어요. 허두식이가 김정한테 김정은 다 자백했어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한테니까 김정한테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는지 알아요? 왜 하지도 않은 범행을 했다고 그랬어? 어? 너 왜 하지도 않은 범행을 자꾸 했다고 얘기를 했어? 왜 그런 거야? 하면서 자꾸 추궁하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김정우가 막 설득 당하는 것 같으니까 김정우가 그냥 뭐라고 화를 내. 네가 시켰잖아. 그러면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 막말 아무리 친해도 네. 내 어머니를 때렸어. 죽였어.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오히려 그 걔한테 왜 하지도 않냐고 뭐 설득시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는 지 어머니 살해당했다고 그럴 때 뭐 경기나고 뭐 네. 그 정도로 슬퍼하고 막 했던 놈인데 오히려 죽였다고 하는 범인을 잡아놨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한 거 아니지 않냐고 오히려 설득한다는 이 설정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적인 청부 살인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형사들은 저거 청부 살인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앞에다 잡아놨는데 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설득을 시킨다는 그렇지. 네가 한 거 아니잖냐 하고 설득. 이게 거죠. 와.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에서는 그렇게 다 연기하면서 울어놓고. 네. 아. 그러니까 이건 청부살인이고 이제 확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범행이 12월 20날 새벽 2시였잖아요. 2시 42분. 네. 근데 그날 20일 오전 10시 29분에 허두식이하고 김정우가 만나요. 네. 오전에 만난단 말이에요. 범행한 그날 날 밝은 다음에 네네. 날 밝은 게 확인이 되는데 그게 어디서 만나냐면 허두식이가 자주 가는 목욕탕 앞에서 만나요. 목욕탕 앞에서 만나서 둘이서 진주시 삼봉동에 있는 고깃집으로 이동을 한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허두식이한테 물었어요. 범행이 발생한 날이 12월 20일이고 근데 그 새벽이고 날 밝은 다음에 10시 29분에 당신 김정우 만난 이유가 뭐야? 허두식이가 얘기하는 거. 아, 그 김정우가 여자친구 문제로 자꾸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대화를 하러 갔어요. 허두식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김정우는 이거 왜 간 거야? 아, 그 뭐 강도로 위장하고 살인했던 거 그거 얘기해 주러 간 겁니다.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했다 위치가 어디다 그거 얘기해 주고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엇갈리잖아요 진술이.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허두식이가 김정우한테 3번에 걸쳐서 1,2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준 게 확인이 돼요. 범행 이후에 네. 1,200만 원. 그런데 이제 허두식이는 김정우가 친구한테 빌린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김정우는 신용카드 결제일이 있는데 메꾸지를 못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돈을 좀 빌려달라. 얘기해서 그거 메꿨다. 그런데 세 번째는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줘. 그랬더니만 돈을 줬다는 거예요. 5만 원권으로 420만 원 상당을 그 봉투에 담아서 콘솔 박스에 넣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돈 좀 줘 하면 언제 줄 건데? 그쵸. 너 언제 필요한데? 그거 물어보잖아요. 네네.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데도 돈 좀 달라고 해서 무턱대고 돈을 줬다? 그것도 1,200만 원은 돈 친구 빌려줄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아무리 있어도 아유, 안 빌려주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청부살인의 대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최종적으로 물어봐요. 허두식 씨. 그러면은 당신 김정호하고 뭐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김정호 씨는 뒷문에 도활하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갔을까? 당신이 알려줬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허두식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비밀번호 열고 들어갔어요? 이야 소름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뭐 엉뚱한 얘기죠. 완전 딴청부리면서 그 진술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환장을 노리시지. 와. 자백을 아예 그 완전히 이런 게 정황이 나오는데도 아니라고. 엄청 뻔뻔하네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디지털 포렌식을 했어요. 휴대폰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무원 문자라도 나올까 했는데 문자는 안 나와. 김정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만나서 대화를 했대. 문자는 절대 기록이 남을까봐 안 하고 찾아와서 얘기하거나 대화를 했기 때문에 휴대폰에는 포렌식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소용이 없었어요. 나온 게 없었어요. 자, 보험 가입한 경위에 대해서 피해자 전영희 씨의 보험이 가입한 걸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 확인하던 중에 특이한 보험 조항이 들어있는 걸 봤어요. 그 보험이 뭐냐면은 보험 내용 중에 질병 사망 시에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 있을 경우에는 5억 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상해요. 예. 진영희 씨가 63세예요. 네. 무슨 UFC 뭐 선수도 아니고 63세에 누가 싸우겠어요? 그니까. 나이 드신 분이? 네. 근데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사인이 밝혀질 경우에는 5억을 준다는 이 약정을 왜 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보험금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이런 보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을 드는 게 언제냐? 보험 계약서에는 저 진영희 씨 자필이 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험 계약 일자를 확인했어요. 근데 그 계약 일자에 진영희 씨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놓은 상태예요. 둘째 아들이. 입원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보험 계약서를 지가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위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두식이한테 물어봤어요. 글쎄 내가 들은 건 기억이 나는데 얼마를 받는지 누가 받는지는 그건 모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끼 이거 10만 원씩 꼬박꼬박 냈어요. 이 사람 보험금을. 그래서 그걸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갖고 확인을 해봤어요. 이거 당신이 쓴 거 맞지 않냐? 당신이 보험금 받는 걸로 돼 있지 않냐? 응. 아 그러네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엄마 태어난 다음에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줬다. 그 얘기해줬으니까 허락 받은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락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자기 주장이지. 확인이 안 되니까. 예. 근데 허락 받았든 안 받았든 자기가 보험 계약서를 다 쓴 거는 맞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 허두식이가 보험 설계사였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업무에 대해서 한번 수사를 해봤어요. 업무에 대해서. 그랬더니 2017년 5월 25일 그리고 6월 27일, 8월 21일, 12월 8일, 12월 26일 그래서 총 5회에 걸쳐서 그 집중적으로 보험 가입 내용을 조회한 게 확인이 돼요. 자기 어머니 진영희 씨에 대해서 조회한 게. 그래서 조회 내용을 확인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망보험이 얼마나 타는지 한번 확인해 본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이걸 왜 당신은 그러면 엄마 걸 자꾸 조회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확인했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니 비슷한 연령층에 보험 계약자가 오면은 그걸 보고 저 어머니 설계한 그 보험 그거를 참고 삼아 갖고 보험하는데 좀 도움이 되려고 자꾸 열어본 거다. 비슷한 연령에 들어오면은 보험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엄마 거 한 걸 가지고 참고 보고 하려고 자꾸 조회해서 확인해 본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그 연령층으로 보험 가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조회를 했다는 건 뭐예요? 엄마를 청부살인하면 얼마가 돈이 되는지, 이 보험도 있고 저 보험 합치면 얼마, 이런 거 조회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밖에 없죠. 예. 왜 자꾸 조회를 하는데? 가입자도 근데 없었던. 예, 그 돈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안 하는데요, 뭐. 자, 또한 이제 허두시기는 이 명의이전을 부동산에서 15년 10월 2일경에 면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갖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허두시기로 어머니 거를 등기해 준 게 확인이 돼요. 등기 이전을 해준 거야, 어머니 명의에서. 네. 근데 조사 결과 그때에도 아들이 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당신이 한 거 아니냐라고 캐물었어요. 무슨 소리냐, 엄마가 직접 쓴 거다. 직접 쓴 건 맞아요.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나 좀 제발 좀 퇴원시켜줘라. 근데 퇴원하면은 이 집 너한테 다 명의이전 해주고 네가 이사를 가면 나 이사 갈게. 퇴원만 시켜줘라 그랬던. 그래서 가서 잠깐 그 외출식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걸 다 한 거예요. 면사무소에도 누가 대리한다고 저 인감증명 발급 받아 주나요? 그렇죠. 위임장 없이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 데리고 가서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명의전까지 다 해준 거고. 그렇게 하고 8일 후에 엄마가 퇴원한 기록이 나와요. 그 작성하고 8일 후에.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나온 건 맞나 봐요. 그렇게 해도 뭐 퇴원한 조건으로 받았다는 거는 뭐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게. 예. 그러니까 엄마가 뭐 저 정신병원에 있고 싶어서 있었겠어요. 그게.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자기가 예. 처리해야 될 모든 것들을 그때 싹 처리를 이미 해둔 거네요. 그렇죠. 그 2년 넘게 그 엄마가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퇴원하고도 엄마가 이제 2년 넘게 버티면서 그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청부살인까지 이어져서 살인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김정우하고 허두시기를 구속 송치했어요.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속 송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 집을 허물고 뭐 그 원룸 그 신축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건축사무소에 의뢰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 계획을 하려고 허두시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룸 설계도 도면까지 나중에 추송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 엄마를 청부살인할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공의 타당성을 좀 입증하려고 또 추송으로 보냈어요, 서류를. 근데 판결이요. 1심에서 김 씨는 징역 18년 받았어요. 18년이요. 예. 징역 18년 받았어요. 좀 적은 것 같은데 좀. 당연하죠. 몽키 스패너를 그냥 그 노인네를 가격하는데 그 18년 받았는 게 말이 돼요. 예? 와. 자, 아들 허 씨는 잘 들으세요. 직접 범행을 저지른 친구 김정우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범행했다라는 진술이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직접 실행한 친구의 진술 외에는 아들이 살인에 청부했다는 확실한 직접 증거가 없다 판단한다. 또 친구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다. 검찰은 아들이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할 만큼 강력한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또 인터넷에서 보고를 검색을 했었나 봐요. 보고 독에 대해서. 보고독이요. 예, 허두시기가. 네. 근데 이것까지 이제 증거물을 올렸는데 인터넷에서 보고독을 검색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 검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였다. 범행 후 친구에게 건넨 1,200만 원 역시 이전부터 있었던 금전 거래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범행의 대가로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아들의 범행 공모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서 무죄 선고를 합니다. 무죄요? 예. 무죄 선고를 해요. 이게 그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게 있고 죽였다고 뭐 친구가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은 무죄가 무슨 말이냐고 항소를 했죠. 네. 항소를 했는데 항소도 기각했어요. 아니 네. 여러 정황들이나 뭐 그런 증거 같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죽였어요라는 진술을 하든가 문자로 죽여달라는 어떤 문자가 있든가 직접적으로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건 정황 증거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봐라. 피해자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잖냐. 예, 그거예요. 아니 죽였다는 사람이 네. 저 사람이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지금 일관성이 없다고 보이는 게 일이 있다 저리 있다 했다고 해서 진술을. 그럼 비밀번호 뒷문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와 이게 저 재판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 뭐 시원하게 이게 변호사양 센 걸 샀는지 와. 변호사를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제 저는 자료를 보고 이제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형사님들이 딱 12월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 때까지만 그 범인이 왔다 갔다 그거만 본 건지 네. 그 이상을 본 건지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이상도 봤을 거예요. 난 그 이상을 봤다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난 바라는 거예요. 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형사님들이. 네. 왜? 범인은 몽키 스패너로 때렸다고 그랬죠. 강목이나 접이의식을 때리지 않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거긴 피부 조직이 붙어 있어요. 강목에는. 그러면 이 12월 20일 그 살해를 한 이후에 이후에 누군가 아들이 재차 가서 확인 사살로 그걸로 가격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몽키 스패너로 살해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아들 허두식이 예. 가서 다시 재차 가서 다시 일어날까봐 재차 가서 그러니까 강목에 왜 피부 조직이 묻냐는 얘기예요. 이게 튀어서 맞았다? 근데 이 피범벅이가 2개만 돼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또 그런 쪽으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아마 수사를 했는데 이 기록을 이렇게 없으니까 내가 그런 의문이 그렇게 수사를 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족적의 장화 신발에 대해서 수사를 했겠죠. 네. 예? 이건 뭐냐면은 신발 사이즈를 보면은 이게 김정호 건지 허두식이 건지도 확인이 되고 네. 그때 무엇이 신고 그것도 아마 수사를 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수사를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하셨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어떤 수사를 못해서 했다고 안 보여져요. 저는 좀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두식의 혐의점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그 재판부에서 주장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얘기하는 게 밝혀지지 않아서 무죄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이거를 보면은 구독자분들도 화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이라도 받든가 집행유예라도 뭐 하나를 받았으면은 나중에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그래서 더 처벌을 못 해요. 네. 그렇지만 무죄잖아요. 네. 무죄자라면 공소시효도 없어요. 그죠? 살인이니까. 예. 네. 살인이니까 공소시효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자료가 툭 튀어나와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꼭 그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그 기회가 와서 중요한 제보로 인해서 수사가 제기돼서 꼭 그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건은 좀 답답한데 어떻게 해요? 진짜 너무 화가 예. 납니다, 진짜로. 친구는 병신짓 한 거예요. 예? 미친놈이지. 와. 아니 대한민국에 살인 사건 나가도 안 밝혀지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미제도 많아요. 미제도 많은데 그만큼 뛰어요. 미제 안 남으려고 형사들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친구 부탁을 받고
죽인 놈도 그렇지만 뭐라 아니 그게 범죄 이해가 뭐 인정이 안 된다고 무죄로 했다니까. 그런데 아마 진주경찰서에서요 이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의혹이나 조금이라도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에서 분명히 밝혀낼 겁니다. 살인은요 이제 공소시효가 없으니까요. 네. 꼭 정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중에라도 네. 이 사건을 해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렇게 해서 무죄 받은 거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좋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긴 베개 보셨어요? 이게 자세 교정에 좋아서 정형외과에서만 팔던 베개였는데요. 식구들 위해 한 몸 바친 아빠, 만성 허리 통증. 엄마, 움직일 때마다 허리를 부여잡는 우리 엄마. 우리 딸 왔어? 하루 종일 앉아 일하다 다리 퉁퉁 부은 언니.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우리 오빠. 바른 자세로 키 크고 싶은 우리 막둥이까지. 자면서 쉬면서 바른 자세 유지하는 코어 튼튼 코어 베개. 쿠팡에도 없고 네이버에도 없는데요. 오직 여기서만 온라인에서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